본 장관이 정권 대신해서 공갈치는 공갈범도 아니고 추미애가 맹세기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9일 오전 10시까지 자신의 요구에 답을 해라. 그리고 내일 10시까지 답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는 거예요. 최후 통첩을 하면 만약에 최후 통첩을 안 지켰을 때는 이제 뭐 조치를 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흔히 이런 보직을 가지고 최후 통첩을 했을 때는 내일 10시까지 답 안 하면 자르겠다 이 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를 통해서 오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일주일이 지나갔다. 내일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공과 사는 함께 갈 수 없고 정과 사는 함께 갈 수 없다. 검찰 조직의 충정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거다. 국민이 답답해한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내가 시킨 대로 법무부 장관 말 듣고 지금 너는 깨갱을 하든지 아니면 사표를 내고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지요. 자, 연일 추미애가 이렇게 날뛰는 배경에는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한 내용 중에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전문수사 자문단 절차는 중단하는 것은 추미애의 지휘서신을 따를 수 있겠지만은 수사 지휘를 권한을 박탈한다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수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네 말은 일부는 듣고 일부는 안 듣겠다 하니까 법무장관이 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지금 추미애가 너하고 같이 갈 수는 없다. 하루 더 기다리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추미애의 최후 통첩에 대해서 지금 또 뻗대기고 가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뭐 어쨌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추미애가 잘라내면 그 추미애가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냐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그래서 옷을 벗기는 것도 문재인이 벗기는 거지 추미애가 검찰총장을 해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다만 국회에서 탄핵을 해서 검찰총장을 옷 벗길 수는 있겠죠. 아마 과반수 이상이 탄핵하면 옷을 벗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나가서 가지고 투표를 해서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서 윤석열을 과반수가 넘었으니까 자른다고 하면 민주당이 아마 모든 국민의 원성을 덮어 쓰게 될 거고 윤석열은 순교자가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문개기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네 말에 대해서 내 답안 이상의 말을 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내부의 방침은 지금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다가 갑자기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장관 지휘가 부적절하고 위법이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검찰은요. 그런데 이런 부적절하고 위법인데 그거 추미애가 뭐라 한다고 거기에 따르면 총장이 추미애한테 굴복하고 검찰 조직을 엉망으로 만든 건데 그걸 따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원로들의 지금 자문도 윤석열이 지금 구하고 있다. 그래서 총장이 결정 낼 게 아니라 검찰 안팎의 조직적인 입장들을 이렇게 확인해서 추미애한테 버티겠다. 여론전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는 내 말을 예스나 노냐 이렇게 답해야지 네가 그냥 답을 정해가지고 나한테 내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이 문제를 아마 자기들끼리 안 보이는 데서 작전을 짜려고 하루 휴가를 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권을 편을 드는 언론은 윤석열이 스스로 선택지를 좁히는 있지도 않은 우회로나 꼼수를 찾으려고 했고 결국은 입지가 좁아져서 출구가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이 사건에서 답이라고 하는 문제가 된 원인이 된 이 검언유착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그거는 시비를 위한 시비거리에 불과한 거고 이러는 이유는 딴 데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옵티머스 라임 등이 수사가 진행되고 이혁진이가 붙들려 왔을 때 나타날 일이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윤을 빨리 쫓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배경에 그게 있지. 검언유착은 아무것도 아닌 만들어낸 핑계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검언유착의 이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그야말로 권력 핵심이 이 모든 비리에 연루되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 민심 수준에 봤을 때 하늘로 완전히 그냥 정권이 떠내려가는 날아가버리는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여기서 지금 윤석열을 보고 지금 이 거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손석희와 김웅 이 둘 사이에 공갈이니 뭐니 폭행이니 논란이 많았지요. 그런데 김웅 기자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씨 선고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어요. 징역 6개월 선고한 사람을 법정 구속하는 예는 거의 없고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면 큰 죄가 아니다란 거죠. 보통 이 정도면 대부분은 다 집행유예로 나중에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면 일단 징역 6월을 선고해놓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2심에서 3심에서 이제 확정되면 구속하든지 하는데요. 판사가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사실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판 중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그러면서 김웅은 손석희와 주차장 접촉 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폭행한 사건을 보도하겠다며 손석희가 폭행한 사건을 보도하겠다며 회사 채용해 줄 것과 2억 4천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김웅에게 1년 6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그에게 지금 6개월 선고하며 구속했고 손석희는 김웅을 때린 걸로 300만 원 벌금이랍니다. 그러면 김웅이 존재했던 것은 손석희가 이 협박에 걸려 들었기 때문에 김웅이 점점 커졌으면 자 손석희가 김웅한테 왜 저런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진실은 다 사라져 버렸고 지금 김웅이 손석희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손석희가 한국의 최고 언론 권력이고 그야말로 손석희가 채널 그 JTBC를 가지고 전 대통령 현직에 있던 대통령도 탄핵을 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는데 그 손석희가 협박에 이끌려서 일개 소속도 불투명한 기자의 호구지책에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들이 믿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럼 아니면 김웅이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이기 때문에 손석희가 저렇게 끌려다닌 거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김웅하고 맞춰보려 하다가 계산이 안 맞으니까 분노한 손석희가 김웅한테 폭행을 행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손석희는 죄질이 가볍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참 한심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좌파하고 대결을 할 때는 떳떳해야지. 김웅 스스로가 손석희한테 취업이나 어떤 대우 등을 이야기한 약점이 스스로를 완전히 고리를 채워버린 겁니다. 자, 김웅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 손석희는 정권에서 끝까지 봐준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노영민이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아파트가 반포에 하나, 청주에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반포 걸 판다고 했다가 자기가 작년에 청와대 직원들 보고 2채 이상 가진 사람 다 팔아라 해놓고 지는 안 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경실련 등이 떠드니까 이 노영민이가 반포 걸 팔겠다 했다가 50분 뒤에 말 잘못했고 바꾼다 청주 이렇게 말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지요. 자, 그러다가 이자가 이달 내에 서울 반포 아파트도 팔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를 남겨준 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 아파트 지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져서 눈높이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청주 아파트는 벌써 팔았다고 그래요. 지난 일요일에 팔렸다는 거예요. 자, 이 청주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수년간 비워놨는데, 자, 비워놓았던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게 지금 서울 아파트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이달 내에 서울 아파트도 팔겠다. 자신을 돌아보겠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출판 기념회 끝나고 남은 책을 잔뜩 사놓고 카드 단말기를 어디 자영업자로 등록했는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서 공기업, 기업 등에다가 책을 수백 건씩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국회 산자위원장 같은 이 국회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직을 이용해서 책 팔았다. 이래가 공천이 안 되고 정치 끝났다 싶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비서실장 중국 대사 거론되다가 임종석이 비서실장 되고 중국 대사 갔다가 이제 비서실장까지 하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일 출세한 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운동권 했다고 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제가 좀 의문이었는데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상한 모습을 연출하는 걸 보면 이 사람도 정상이 좀 아니다. 전기회사도 여러 개 했다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시한폭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이가 아마 당 대표 출마를 어제 선언하면서 노영민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 아쉽다. 합당한 처신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고는 또 JTBC에 나가서 노 실장이 강남 집을 팔았으면 한다. 그런데 거기에 10몇 년째 아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라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낙연이는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총리 그만두고 정치인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수라는 거지. 파는 타이밍도 그렇고. 그래서 이낙연이는 잽싸게 팔았는데 노영민이는 뭉개다가 욕은 욕대로 먹고 지금 저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노영민이는 청주 서울에 2주택자 집 2개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선택을 잘못해서 집 2개를 다 팔아버리고 무주택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이게 물러서거나 빠질 때 계산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차라리 옛날에 김상곤이처럼 집 팔고 장관 또 쫓겨나고 이러면서 손해를 10억 이상 보게 되지 말고 차라리 비서실장을 안 하고 집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나 하나 궁금한 거는요, 문가리우스는 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뭐 집 팔아서 돈 벌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비서실장이 저 모양인데,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등이 집을 팔지 않고 지금 6개월 이상 뻗대기고 있는데 왜 문가리우스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자기 아들이 구로에 주상복합에 살았는지 아니면
살지도 않으면서 집 샀다가 파란 투기를 했는지 주민등록증 까라 하는데 그 주민등록만 까면 될 일을 왜 안 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